하청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불법은 방치돼선 안 된다고 말했고 이후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가 헬기를 타고 파업 현장인 거제로 향했습니다. 파업 현장을 강제 진압할 조짐이 뚜렷해지자 하청노조는 공권력이 투입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업 현장 곧 연결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공권력 투입을 강하게 시사한 정부의 오늘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이 용인되어선 안 된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도 엄정한 법치주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48일째로 이어진 노조 파업으로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 공권력을 통해 사태 해결을 할 수도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여당은 적극 호응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직접 거제로 내려갔습니다. 이 장관은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른 방법도 찾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노정 관계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지금 거제 대우조선해양 유조선 도크에서 철창 농성,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잇따라 언급되면서 현장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에 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성우 기자,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좀 조용해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해가 지면서 조선소 안에서의 작업은 대부분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틀간 야간 작업마저 중단돼 공장 안은 매우 조용한 상황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점거 농성을 계속하고 정부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제는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오늘 오후 거제를 찾아 하청 노조 측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하청 노조 측은 공권력 투입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할 일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에서도 어제 담화문에서 발표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권력 투입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갑시다. 제2의 쌍용사태라고 전부 이야기하는데 쌍용사태가 어떤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오늘 밤 당장 경찰력이 투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농성 진압을 위해서는 2천여 명의 경찰력이 필요한데 경남 지역에는 현재 4개 중대 250여 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6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 2천여 명은 오는 23일 하청 노동자를 위한 희망버스를 대우조선으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7월 23일 거제로 가기로 했다. 우리는 투쟁과 연대로 죽음의 배가 아니라 희망의 배를 지을 것이다. 자, 오늘 원청인 대우조선의 노사 그리고 하청업체의 노사가 사자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있는데 조금 뒤에 오늘 세 번째 대화가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사자 간담회는 오늘 또 이어졌습니다. 오전 11시와 오후 3시 30분에 이어 잠시 뒤 저녁 8시부터 다시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주 안에 대화를 끝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는 23일부터 대우조선 노동자 2만여 명의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데다 대화가 결렬돼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조합원 부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쟁점은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청 노조 측은 임금 30% 인상을 요구했던 최초안에서 대폭 양보한 안을 사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측은 이 같은 제안에 아직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한국 조선업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된 불황 때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이 한국 조선업의 생태계도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은 겉보기에는 가장 잘 나가는 조선 기업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주량 1위였지만 자금이 돌지 않았습니다. 불황이 닥치면서 선주들에게 돈을 받지 못했고 해양 플랜트 사업까지 실패하면서 그해 5조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결국 산업은행이 4조 2천억 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긴 불황 끝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작년부터 다시 선박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하청업체들이 무너졌습니다. 매년 10개가 넘는 하청업체들이 폐업하고 있고 그 자리를 다른 하청업체들이 채웁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들을 쥐어짜고 원가보다도 적은 돈을 주다가 재작년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에 고발되고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조선업에서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임금이 타 제조업이나 타 산업 분야에 비해서 많이 낮아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 산업의 비전이 강해 보이지 않는 거죠. 하청 노동자들의 삶은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실제 임금은 한창 때보다 30%나 줄었습니다. 조선 강국이라던 한국 조선업의 생태계가 바닥부터 무너진 겁니다. 지금의 대우조선은 모든 고통을 하청 노동자들의 희생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런 구조는 말하지 않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만 문제 삼고 있습니다.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맡고 있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대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하청업체 노사 문제라며 나서서 해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기조 어떻게 봐야 할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기주 기자. 네. 일단 윤 대통령이 이렇게 초강경 기조로 가는 이유,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지역 경제에 타격이 크다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가 밝힌 담화문에 지금 말씀하신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담화문 내용을 보면요. 우선 대우조선해양을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이번 파업으로 우리 조선 산업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하청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의 하청 노조가 파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네. 연일 정부가 손해액 추정액을 5,700억 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게는 거제시, 크게는 영남권 전체, 타격이 불가피하니까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초강경으로 대응을 하면은 앞으로 분명히 노동계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게 정권 초기인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대응하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바로 한 달 전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이때에도 이제 지금처럼 이제 경제에 미칠 우려가 크게 제기가 됐었는데요. 다만 당시에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법과 원칙뿐 아니라 정부의 중립성, 노사의 자율성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번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네, 현재의 초강경 대응과는 사뭇 다른 기조를 보인 건데요. 그렇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정부의 그 입장이라든가 이 개입이 결국은 이 노사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한 거였는지에 의문이 많고요. 네, 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한지가 의문이다라던 입장이 불과 한 달 만에 180도 바뀐 건데요. 네. 이를 두고 이제 새 정부가 노동계에 대한 기선제압이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대로 떨어지느냐, 30%대 초반에 저지를 하느냐 이런 게 이제 관심인데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을 내세우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권력이 들어갈 공산이 지금 커진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제2의 용산 참사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노조 측에서는 쌍용차 사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유독 파업도 많았고 강경 진압도 많았던 MB 정부 당시 초기 그 네. 모습을 또 악몽을 떠올리는 분위기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입니다. 네, 민주당은 조선업은 근본적으로 다단계 하청 구조가 있는데 그 네.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뻔히 알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 그럼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정부가 타협하고 조정을 할 능력을 보여줘야지 네. 공권력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도 있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참을 만큼 참아왔는지 알고나 있느냐. 또 180cm의 남성 노동자가 사방 1m의 철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둘 수밖에 없는 참담한 삶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도 크다. 이런 발언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철제 감옥 안에 인화물질도 가지고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걱정입니다. 자, 이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